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의사들의 집단 행동이 끝나는 시점까지 비대면 진료에 대한 모든 규제를 풀고 전면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희망하는 병원은 별도의 절차 없이 초진이나 재진 환자 모두 아무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민간 달 탐사선 오디세우스가 달 착륙에 성공했습니다. 민간 우주선이 달에 내린 것은 세계 최초이며 미국의 우주선으로는 1972년 아폴로 17호 이후 약 52년 만입니다. 갤럭시 S22 시리즈의 기기 성능을 떨어뜨리는 게임 최적화 서비스 GOS 탑재와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소비자들은 삼성전자가 제대로 알리지 않아서 구매 선택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고, 삼성전자 측은 특정 게임 앱을 사용할 때만 성능을 최적화하기 위해 도입한 거라고 맞섰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중국 이커머스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피해 사례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문제는 국내법을 어겨도 제재가 쉽지 않아서 효율적인 대응 방법이 딱히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정부가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심각으로 격상하면서 비대면 진료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3일부터 의사들의 집단 행동이 끝나는 시점까지 비대면 진료에 대한 모든 규제를 풀고 전면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별도로 신청하거나 정부에서 지정하지 않아도 희망하는 병원은 누구나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습니다. 또 6개월 이내 동일 기관에서 진료한 기록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도 없애서 초진이나 재진 환자 모두 아무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비대면 진료로 처방할 수 없는 의약품 목록은 그대로 유지되고 약 배송도 이전처럼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중대본은 중증 응급질환이 아니면 가급적 동네 병의원을 이용하고 증상이 심하지 않으면 비대면 진료를 이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전공의들이 파업이 아니라 동시 사직이라는 형식으로 집단 행동에 나선 이유는 업무 개시 명령을 피하겠다는 생각이 깔려 있습니다. 정부는 집단 사직도 불법이라며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고 있는데요. 일부 전공의는 이마저도 회피하는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주용선 기자입니다. 4년 전 의대 증원에 맞서 파업에 나섰던 전공의들. 이번에는 개인적인 사유 등을 적은 사직서를 내고 잇따라 의료 현장을 비우고 있습니다. 파업을 선언하고 나가면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에 따라야 하거나 법적인 조치를 받게 된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정부는 그러나 집단 사직 역시 불법이라며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미 6,000명 넘는 전공의에게 업무 개시 명령이 내려졌지만 전공의들 사이에서는 이마저도 무력화하는 꼼수 회피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일부 전공의들은 SNS 등을 통해 휴대전화를 꺼놓는 방법으로 업무 개시 명령을 송달받지 않는 노하우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문자로 보내두면은 도달된 것으로 보겠다. 발송만으로 도달된 것으로 보겠다고 한다면 이와 관련해서 과연 도달됐다고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복지부의 병원 현장 조사는 형식적인 근무로 대응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병원 전산망에 접속해 간단한 처방을 하는 등 일한 흔적만 남긴다는 겁니다. 정부는 이 같은 행태도 진료 차질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전공의들이 업무 개시 명령을 받고 일시 복귀하는 사례가 이렇게 현장 점검을 하면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업무 개시 명령의 요건에 환자의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유효성 공방이 정부와 의사들의 머리싸움 양상으로까지 번지면서 뒷전으로 밀려난 환자들은 씁쓸한 모습입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나면서 업무가 늘어난 간호사들이 대리 처방 같은 불법 진료에 내몰리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대한간호협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현장 간호사들의 피해 신고 사례 154건을 공개했습니다. 피해 신고가 접수된 곳은 상급 종합병원이 62%로 가장 많았고 일반 간호사가 72%인 반면 임상 간호사, 다시 말해서 PA 간호사는 24%에 불과했습니다.
이들은 체열이나 심전도 검사, 수술 보조나 봉합수술 등 전공의들이 맡던 업무를 떠맡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의대 정원이 확대되면 우수한 학생을 의대로 뺏겨서 이공계 수준이 떨어진다는 우려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 과학계에서 나왔습니다. 이용훈 유니스트 총장은 23일 기자간담회에서 의대 쏠림이 확대되면 이공계가 더 어려워지는 게 아니냐 말이 나오는데 그렇지 않다며 상위권 학생 2,000명이 의대로 빠지고 난 후에도 여전히 이공계 상위권 학생 정도면 연구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의사 수가 모자란 건 틀림이 없고 울산 지역에는 병원도 모자란다며 과학기술의학전문대학원이 생긴다면 유니스트도 추진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 총장은 이공계 박사후 연구원 연봉이 약 10년간 약 4천만 원으로 유지됐는데 의대 졸업생과 비교하면 형편이 없어서 학생들이 이공계에 안 오게 된다며 미국과 유럽의 박사후 연구원 연봉이 7천에서 8천만 원 수준으로 우리나라도 연구원 연봉 인상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민간 달 탐사선 오디세우스가 달 착륙에 성공했습니다. 민간 우주선이 달에 내린 것은 세계 최초이고 미국의 우주선으로는 1972년 아폴로 17호 이후 약 52년 만입니다. 기정훈 기자입니다. 민간 기업의 우주선이 처음으로 달에 내렸습니다. 미국의 민간 우주기업 인투이티브 머신스는 미국 시각 22일 오후 달 탐사선 오디세우스가 달 착륙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착륙 위치는 달의 남극에서 300km쯤 떨어진 말라포트 A 충돌구로 2026년 유인 탐사선을 보낼 착륙 후보지 13곳 가운데 하나에서 가까운 곳입니다. I know this was a nail biter, but we are on the surface and we are transmitting and welcome to the moon. 미국의 우주선이 달에 내린 것은 1972년 아폴로 17호 이후 약 52년 만입니다. Today, for the first time in more than a half century, the U.S. has returned to the moon. 특히 민간 우주선의 달 착륙은 네 번째 도전만의 첫 성공입니다. 지난 2019년 이스라엘의 스페이스 1과 지난해 일본의 아이스페이스가 도전했지만 모두 착륙 과정에서 실패했고 지난달 미국의 또 다른 우주기업 에스트로보틱은 발사 직후 연료가 새면서 실패했습니다. 오디세우스는 지난 15일 오전 플로리다의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스페이스 X의 로켓에 실려 발사됐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는 2026년까지 달에 유인 탐사선을 보낸다는 아르테미스 계획을 진행하고 있는데 달에 화물과 장비를 보내는데 민간 기업의 달 착륙선을 쓰겠다는 게 이른바 클립스 프로젝트입니다. This is the company's mission. They go off and make their lander, they buy a rocket, they design their mission, they get all their communications set up. We are just a paying cargo customer, really, just as if we were shipping a parcel to somebody's house. 오디세우스는 나사의 관측 탐사 장비 6개를 싣고 갔는데 나사는 이를 수송하는 대가로 1억 1,800만 달러, 약 1,573억 원을 지불합니다. 클립스에 참여하는 14개 기업들은 성공 단계에 따라 금액을 받게 되며 나사가 지급하기로 한 총액은 2028년까지 최대 26억 달러, 약 3조 4,600억 원에 달합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삼성전자가 갤럭시 S22 시리즈의 기기 성능을 떨어뜨리는 게임 최적화 서비스 GOS를 탑재하고도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아 손해를 봤다며 소비자들이 낸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2일 소비자 1,800여 명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 준비 기일을 열었습니다. 소비자 측은 GOS가 성능을 일괄 제한하는지 인식하지 못하고 스마트폰을 구매했다며 삼성전자의 기만적인 표시, 광고 행위로 구매 선택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삼성전자 측은 GOS가 스마트폰 성능을 떨어뜨린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고 특정 게임 앱을 사용할 때만 성능을 최적화하기 위해 도입한 거라고 맞섰습니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 2022년 갤럭시 S22 시리즈를 출시하면서 이전과 달리 GOS를 소비자가 삭제할 수 없도록 막았고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소비자들은 소송을 냈습니다. GOS는 고성능 연산이 필요한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할 경우 성능을 인위적으로 낮춰서 스마트폰 과열을 막는 기능입니다.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중국 이커머스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피해 사례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법 규제가 쉽지 않아서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김선희 기자입니다. 소비자단체와 1372 상담센터가 접수한 중국 이커머스 소비자 불만 사례입니다. 조사 대상은 최근 이용자가 급증한 알리익스프레스. 2022년 93건에서 1년 만에 465건으로 5배 이상 크게 늘었습니다. 서울에 사는 A씨도 가죽 가방을 샀다 품질 불만족으로 환불 신청을 했지만 계속 거부당하다 한 달 만에 돌려받았습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저 같은 피해를 가진 사람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인생 홍보했다 생각하고 넘길까 생각도 하다가도 이게 이런 식으로 저 같은 피해자가 굉장히 많아버리면 그쪽 입장에서도 그냥 아니라고 생각할 것 같더라고요. 구제 신청을 많이 해봐도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알리익스프레스는 지난 1년 사이 이용자가 2배 넘게 늘어 현재 717만 명으로 쿠팡 11번가에 이어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덩달아 피해 신고도 급증하고 있는데 관련 업계는 초저가 제품이 많은 만큼 실제 건수는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것은 배송 지연, 오배송, 상품 누락 등 계약 불이행이 49%로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이어서 계약 해지 관련이 31%, 품질 불만도 18%로 나타났습니다. 반품 처리의 절차나 이런 부분들을 소비자들에게 굉장히 지나치게 까다롭게 한다든지 번거롭게 하면서 소비자들이 스스로 포기를 하게 만드는 부분들이 그 소비자 불만 처리의 과정에서 좀 가장 심각하다고 보여집니다. 문제는 중국 이커머스들이 국내법을 어겨도 제재가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전자상거래법상 물건을 파손하지 않으면 일주일 이내 환불이 가능하지만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시정명령도 있고 과징금도 있고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실제로 집행을 어떻게 하시느냐가 문제인 거거든요. 문제는 그걸 안 따를 경우에 실제로 외국 사업자한테 직접 집행하시느냐라는 게 이제 관건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모든 다른 영역도 마찬가지 이슈라서. 알리익스프레스 측은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고객센터 규모를 늘리고 있고 서비스 개선을 위해 한국 인력 채용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로서는 피해자들이 소비자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공동 대응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YTN 김선희입니다. 한 주의 마지막인 매주 금요일 영화 속 과학을 찾아보는 사이언스 레드카펫 시간입니다. 양회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영화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오늘은 일찍부터 2024년에 기대작으로 손꼽혀왔던 영화 파묘를 준비했습니다. 네, 그 주연 배우들 지금 뒤에 있는데 굉장히 탄탄해서 기대를 모으고 있고요. 시사회 이후로도 영화에 대한 호평이 계속 이어져서 저도 이 영화가 굉장히 궁금했는데요. 영화 내용부터 소개해 주시죠. 네, 이 영화는 무당 화림이 기이한 병이 되물림되는 한 집안의 의뢰를 받으면서 시작을 합니다. 조상의 묘자리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병이 생겼다라고 파악한 화림은 풍수사 상덕, 그다음에
장의 장의사 영근과 함께 묘가 있는 곳으로 가보게 됩니다. 악지 중에 악지, 그러니까 사람이 누워있을 수 없는 땅에 묘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 묘를 잘못 건드리면 피바람이 분다는 걸 알고는 있지만 거액의 의뢰금에 파묘, 결국 묘를 옮기기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때 나오지 말아야 할 험한 것과 마주치게 되는 겁니다. 영화는 총 6장으로 나뉘어져 있고요. 이 중반까지는 오컬트 특유의 이 초자연적인 현상이 이어지면서 긴장감이 쭉 유지됩니다. 또 중반 이후부터는 영화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좀 전개가 되기는 하는데 이 부분은 스포일러가 될 수 있어서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극장을 찾아가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 오컬트 장르가 사실 대중적으로 인기를 얻기는 어려운 장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게 그 장재원 감독 팬 아니면 오컬트 장르 팬이 아닌 사람들이 파묘를 좀 보기에 어려움이 없을까요? 네, 이 오컬트라는 장르 자체가 이 사실 초자연적인 현상, 그러니까 뭐 악령이나 악마와 같은 것들을 다루는 영화를 말하는데요. 그동안 우리나라에서의 오컬트는 사실 이 공포의 한 소재로만 단순하게 활용이 되었었는데 장재원 감독이 이 검은 사제들이라는 영화를 발표하고 난 이후부터 K 오컬트다 이런 식의 어떤 새로운 장르가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번 영화 이 제74회 베를린 영화제에 공식 초청이 됐는데 신선한 한국형 오컬트물이다 이런 호평을 받기도 했고요. 이 장재원 감독은 이번 영화를 두고 좀 더 직관적이면서 체험적인 영화를 만들고 싶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인지 장재원 감독 특유의 아주 강력한 오컬트물을 좋아하는 관객이라면 이번 파묘의 후반부는 조금 실망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이건 반대로 말하면 파묘가 오컬트물이기 때문에 좀 거부감이 있었던 관객들에게는 오히려 어렵지 않게 좀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영화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배우들 무엇보다 이 신들린 듯한 이 국판을 연기하는 배우 김고은과 이도현의 연기도 압권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영화를 좀 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영화 속 과학 이야기를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이 파묘가 풍수가 연관되어 있을 텐데 과학이 좀 아니지 않을까요? 네, 맞아요. 실제 영화 속의 대사에서도 나오는데 이 무속인이나 풍수사들을 두고 과학과 미신의 경계에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스스로 칭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풍수를 과학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게 맞습니다. 풍수,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에서는 명당 찾기라고도 더 알려져 있는데 이게 시작된 게 조선시대 때부터예요. 이 태조 이성계가 한양을 새 도읍지로 삼고 천도할 때의 근거가 풍수지리였기 때문인데요. 이후 조상의 묘자리를 찾는 풍수 수요가 조선시대에 늘어나면서 어떤 묘자리를 쓰느냐에 따라 가문의 영광이 달라졌다 이렇게 당시는 믿었고요. 이 영화에서 이 배우 최민식 씨가 맡은 역할이 지관, 그러니까 풍수사인데 풍수 지리에 따라서 묘자리나 집터 등을 판단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일에서 굳이 뭐 과학적인 내용을 좀 따져보자면 이 땅에 묻힌 유해가 별탈 없이 썩어서 자연으로 잘 돌아갈 수 있는 환경을 갖춘 곳을 잘 정하고 거기에 묘지를 두는 곳, 두는 일 이런 것들이라고 좀 볼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럼 이번 영화에서 과학 이야기 다룰 게 뭐가 있을까요? 네, 우리가 묘자리를 정하는 이 과정들은 사실 과학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무덤 그 자체는 굉장히 과학적인 이야기가 많습니다. 특히 무덤을 통해서 현생 인류 초기부터 이어져 온 이 매장 방식, 또 장래의 기원 이런 것들을 알아볼 수가 있거든요. 지난 2021년 네이처에 실린 논문에 따르면요, 이 아프리카 케냐의 한 동굴에서 7만 8,300년 전에 있었던 현생 인류 호모사피언스의 유아 무덤이 발견된 바 있습니다. 태어난 지 2년에서 2년 6개월에 한 3년 정도 사이로 추정되는 이 아이의 무덤은 현생 인류 무덤 중에 가장 오래된 것이었는데요. 연구팀은 이 뼈를 감싸고 있던 흙을 분석해 본 결과 시신을 매장할 때 나뭇잎이나 동물 가죽으로 만든 수의를 이 아이에게 입힌 뒤 재빨리 흙을 덮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는 이 원시인류가 이 호모사피언스보다 훨씬 앞서서부터 무덤을 만들었다라는 증거도 새롭게 나왔는데요. 이건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연구진의 연구 결과인데 호모날레리라고 알려져 있는 이 원시인류가 호모사피언스나 아니면 네안데르탈인보다 최소 16만 년 전에 이미 지하 동굴에 두 곳의 시신을 두 곳에다가 이 시신을 의도적으로 묻고 또 무덤 입구에 기하학적인 표식도 남겼다 이렇게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연구진이 뼈의 방향과 토양의 교란 형태를 살펴보니 의도적으로 파낸 구멍에 시신을 묻었고 그 위에 흙을 덮어서 매장한 방식이었다라는 걸 확인한 건데요. 이 호모날레리는 침팬지와 비슷한 머리 크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작은 뇌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손과 발 모양은
지금의 사람과 비슷한 정도의 크기였다고 합니다. 이 호모 날레리가 무덤을 만들었다는 것이 이번에 발견되면서 꼭 큰 두뇌를 가져야지만 매장과 같은 방식을 할 수 있다라는 이 복잡한 행동에 대한 우리의 인식들이 더 오래전에 있었던 원시 인류에서부터 혹시 가능했던 것은 아닐까, 이런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네, 정말 오래된 무덤을 통해서 인류 역사랑 또 진화 과정을 알아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런 인류뿐 아니라 무덤이 현재에도 식물이나 좀 생물학적으로도 큰 도움을 주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급속한 도시화로 인해서 자연 훼손이 굉장히 심한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묘지가 오히려 희귀 식물의 피난처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네. 있습니다. 2005년 폴란드 연구에 따르면 이 폴란드 바르샤바 안해에서 그 가장 식물종이 다양하게 분포된 곳이 어디인지를 찾아봤더니 당연히 1등은 식물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두 번째 2등으로 나온 곳이 묘지 24곳이었습니다. 또 이 터키 이스탄불의 한 묘지에서는 무려 280종에 달하는 고등 식물이 네. 확인되기도 했고요. 중국 허베이성에 있는 묘지 199곳을 조사해 보니 면적이 2제곱미터 정도 되는 아주 작은 묘지에서도 12종의 식물이 자란 것을 확인했고요. 전체 묘지에서 확인한 식물종은 모두 81종이었는데 이거는 경작지에서 발견되는 식물종 34종보다도 훨씬 많은 양이었습니다. 또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연구가 있었는데 계명대 연구진이 멸종 위기종이자 북방계 콩과식물인 애기자운이 대구 인근 이 분포지에서 이 분포를 하고 있는 이유를 분석을 해본 결과 그 이유가 무덤 덕분이었다라는 네.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 대구 금강호 주변의 구릉 지역에 무덤이 있는데 여기에는 이 북방 분포지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요. 이 무덤을 관리하기 위해서 해마다 뭐 한두 번의 예초 작업도 하고 우리가 잡초도 뽑고 제초대도 이렇게 뿌리고 있잖아요. 이런 인간의 간섭 등이 더해져서 이 북방 지역이 아닌 남반구에서 자라기 어려운 애기자운이 생존할 수 있었다. 이렇게 분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무덤이 식물들의 임시 거처가 되기도 하고 피난처도 되기도 한다는 건데요. 이 과학자들은 묘지나 무덤에서 식물이 다양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이 주검이 뭐 토양에 이제 썩어 들어가면서 영양분을 공급했다는 이유가 아니라 무덤을 만들고 나면 최소한 180년 동안 아주 최소한의 이 교란만 이루어지는 상태로 자연이 보존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네, 오늘은 영화 파묘와 함께 무덤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그 무덤이 식물의 피난처가 된다는 말이 굉장히 인상이 깊었고 또 사람이 죽으면 자연으로 돌아간다 이런 말이 좀 생각이 나는 시간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폭력적인 이웃이 사는 동네에 살면 어린이 두뇌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미시간대 연구팀은 이웃 폭력에 대한 노출이 두뇌 발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밝히기 위해서 7세에서 19세 어린이 청소년 708명을 대상으로 fMRI로 편도체 반응성을 관찰한 결과 불우한 이웃 환경에 거주하는 청소년일수록 지역사회 폭력에 더 많이 노출됐으며 공포, 분노 표적에 대한 편도체 반응성도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네, 국내 연구진이 물속에서도 손으로 썼다 지웠다 할 수 있는 광 디스플레이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포스텍 한세광 교수팀은 장광 발광 입자의 독특한 광학 현상을 밝혀내고 이를 이용한 광 디스플레이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개발한 광 디스플레이는 손가락으로 누르는 작은 힘으로도 글씨를 써서 정보를 전달할 수 있고 자외선을 쪼여주면 지우개로 지우는 듯 없어지며 습기에 대한 저항성도 뛰어나 수중에서도 장기간 성능을 유지합니다. 네,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한 수출용 원자력 연료인 하이퍼 16이 국내 원전 상업 발전에도 활용됩니다.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제191회 원안위를 열어서 한울 오육호기에 사용 중인 핵 연료를 하이퍼 16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원자력 이용시설 운영 변경 허가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이퍼 16은 한전 원자력 연료가 2005년부터 국가전략과제를 통해 개발한 고성능 원자력 연료로 고유 부품 형상 등을 적용해 독자 수출이 가능합니다.
전해드린 것처럼 보건의료 위기 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되면서 당분간 초진 환자는 물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증상이 심하지 않거나 병원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의 비대면 진료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이런 대안들로 의료 공백에 큰 구멍을 막기엔 역부족일 텐데요. 정부와 의사단체가 환자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타당한 합의점을 하루빨리 찾아내기를 간곡히 촉구합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